하죠. 저번 시간에 했던 파동하고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되는 파동하고요. 연결해서 우리가 파동 파트 마무리하고 자, 오늘 너네가 해야 되는 거 파동에 해당되는 마무리. 파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마무리 파트.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보고요. 파동 파트에서 우리 전반사까지 마무리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동의 내용들도 많아서 거기 있는 내용들도 다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걸 잠깐 보고 오는 바람에 다 까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자, 앞부분에 파동이라고 하는 거 파동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갔었어. 자, 파동이 뭐야? 요번에 이제 과거 애들 출석면담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파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자, 파동이 뭐니? 라고 하면 파동은 죽여버린다. 파동이 뭐야? 한 지점에서 생긴 뭐가? 진동이 옆으로 뭐 하는 현상? 퍼져 나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러면 파동을 발생시키는 한 지점을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러니?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 파원. 맞지? 파원에서 생긴 뭐가? 에너지가. 그래서 네, 파원에서 생긴 우리는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퍼져 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되어 있거든요.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해 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인이 되는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라는 게 단지 그 자리에서만 출렁거리면 진동인데 이게 옆으로 전달 퍼져나가야만 파동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파동과 진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 지점에서 홀렁거리면 진동인데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면 이걸 파동이라고 부르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뭐고 이동 자체를 못하는 건 뭔데? 이거예요. 여기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 나가서 A점에서 생긴 진동이 B까지 왔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동하는 건 뭐고 이동하지 않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지진이라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땅이 옆으로 가니? 안 가죠. 그러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매질 자체는 옆으로 가지 않고요. 단지 그 지점에 있는 매질들이 파동이 올 때마다 그냥 띵 하고 진동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매질 자체는 이동할 수 없고 한 지점에서 단지 뭐만 한다? 얘는 진동만 한다. 얘는 이동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P라는 지점에 있던 아이, Q라는 지점에 있던 아이, 그 다음에 R 지점에 있던 매질들이 떨리는데, 땅이 떨리는데 도대체 누가 와서 이 땅을 떨게 해? 라고 하면 이 파원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오는 거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P점에 오면 P에 있는 땅을 떨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옆으로 Q로 가면 Q에 있는 땅이 떨리고 P에 있는 땅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동이 옆으로 진행할 때요. 실제로 옆으로 이동하는 건 파동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야. 매질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매질은 진동만 하고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되는 형태야.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거 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라고 하는 파동의 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파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들리시죠? 선생님 목소리 자체도 파동이야. 그래서 그리고 지진도 파동이고 물결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매질을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가? 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와요. 지진이라는 건 땅이었고요. 물결이라는 거 당연히 물이고요. 빛은 뭘까요?
빛은 매질이 별도로 필요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주 공간 진공 상태 때 거길 통과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별도의 매질이 필요 없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파동들이 우리한테 전달되어 올 때 난 파동을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건 서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야. 누구와 누가 더 친해? 그리고 얘와 얘는 뭐가 달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분류하는 건데 파동을 분류할 때 기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써요. 첫 번째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돼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갈 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있어야만 전달되냐? 그래서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만 너네 귀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공기가 없는 달이라면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도 너네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질을 필요로 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이거예요.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파동을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소리처럼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다면 나는 얘를 옛날 말로 탄성파라고 하고 새로 바뀌는 교과서에는 역학적파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래. 됐어. 근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 있어도 전달되는데 없어도 전달돼. 이런 애들은 옛날 말로는 탄성파가 아니야. 그래서 비탄성파 이렇게 불렀고 요즘은 이 형태로 전달되는 아이가 전자기파라서 그냥 전자기파야 이렇게 부르기도 해. 됐어?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파동을 분류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파동이 진행할 때 여기 있는 매질은 어느 방향으로 떨려? 이거였잖아요. 됐어?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떨릴 거냐? 아니면 이거와 수직한 방향으로 떨릴 거냐?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뭡니까? 진동 방향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안에 있는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예요. 이 방향이 서로 나란한 방향이라면 나 이거 종파라고 부를 거야. 근데 그 방향이 서로 수직하다면 나 이거 횡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중 여러분들이 배운 이 다양한 파동 중에 얘네들 어디에 속해? 라고 하는 분류를 해보라고 과거 면접에서 지금 계속 질문하고 계세요. 자, 중학교 때 배우는 대표적인 게 소리하고 빛이거든요. 이 둘을 이 분류 범위 안에 넣어봐 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소리는 탄성파인 거죠. 빛은 전자기파인 거고요. 그쵸? 자, 그런가 하면 소리는 종파일까 횡파일까? 소리는 종파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멋진 말로 음파라고 하고요.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는 소리는 초음파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소리라고 하는 애들은 종파야. 이런 얘기고요. 빛은 뭡니까? 횡파예요. 됐어. 또 우리 지진파에서 배웠어. 중학교 때. 지진파의 두 종류. P파와 S파. 그럼 집어넣어봐. 어차피 지진파는 싸그리다 땅이라는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기 때문에 지진파라고 하는 이 자체도 탄성파인데 그 탄성파 중에서 P파는 어디에 속하냐? P파는 종파입니다. S파가 횡파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레벨 1 할 때 종파에는 음파, 초음파, P파만 기억하면 돼. 그걸 뺀 나머지 뭐가 나와도 횡파에 집어넣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빛과 소리를 보면요. 두 개가 파동이라는 성질 빼고는 같은 게 없어요. 됐죠? 같은 게 없습니다. 소리는 탄성파이면서 소리는 종파인 거고요. 빛은 비탄성파이면서 횡파거든요. 두 개가 전혀 다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했었어야 되는 거 이러한 파동도 구조가 있다는 거죠. 파동의 구조. 알고 있죠. 파동의 구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횡파 구조로 5가지
가지 요소를 설명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의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 횡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질은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횡파인 거죠. 그랬을 때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 뭐? 마루.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니? 골. 이런 모양을 가질 때를 마루, 이런 모양을 가질 때를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를 우리는 횡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의 구조를 나타내는 5가지가 뭐냐? 기억해. 불러. 처음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중딩 때 배웠어. 뭐? 파동의 5요소. 파동 구조의 5요소. 파동은 파, 장, 주, 기, 진동수, 진포, 송녀 이렇게 5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하더라. 알겠어? 네. 이걸 파동에 우리가 5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파장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가 뭐야? 한 파장이 얼마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파장이 뭔데?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그러니 우리가 중학교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같은 위상이라는 건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발생하는 최단거리, 직선거리 요걸 한 파장이라고 할 거고 남다라고 쓸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파장을 표현할 때 기호는 남다이고요. 거리니까 단위는 MKS 단위 미터 쓰겠죠. 됐죠? 그래서 파장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최단 거리야.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도 파장이지만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골에서 골까지 재도 똑같아. 그래서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도 한 파장의 길이 같게 나와야 돼. 같은 파장이면. 그래서 같은 파동이면. 그래서 이렇게 재도 되고 이렇게 재도 되고 이렇게 재도 한 파장의 길이가 나와. 맞지? 그러니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만약에 8m야 라고 얘기한다면 센스라는 게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8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파장. 얼마? 4m야. 알겠니?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파동이 전달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주기는 뭘까? 주기 좀 해라. 주기가 뭐냐?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인 거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의 개념을 주기라고 할 거야. 시간이니까 타임의 약자 라지 t라고 쓰고 단위는 MKS, S. 됐어? 네, 초 쓸 거야. 그러니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봤더니 얘는 한 주기가 2초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죠. 되겠어? 자, 근데 진동수는 뭐야? 라고 하는 프리퀀시 F라고 쓰는 이 진동수는요. 그러면 주기는 한 번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그래서 진동수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뭐였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이기 때문에 너네가 보는 것처럼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가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건 주기분의 1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니 얘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얘 진동수는 얼마로 보면 된다? 얘 진동수는 2분의 1이고 단위는 뭘까? 원래는 주기를 역수했으니까 단위도 초분의 1이야. 그래서 원래 단위 초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알지?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단위를 초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기 싫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과학자 이름의 약자를 따서 뭐라고 썼어? 헤르츠 이렇게 쓴 거지. 그치? 이거의 원래 단위는 초분의 1이라고요. 되겠냐? 자, 이렇게 되는 걸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야. 그래서 물리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맨 처음에 역학을 배울 때 시간 기록계에서 타점을 찍는 게 있어. 그죠? 이거 가지고 속력이 얼마야?
가속도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타점을 찍을 때 시간 기록계가 60Hz짜리야 이렇게 써져 있어. 맞아? 네, 이거 무슨 말이야? 1초 동안 60번 점 찍을 수 있으니 한 타점 찍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진동수 줬으니까 주기는 얼마? 역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찍을 때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 간격으로 계속 점을 찍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어? 네, 이때 여러분들이 얘도 한번 봤었단 말이야. 60Hz.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가 나오는 것처럼 진동수를 역수하면 주기네. 되겠어?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물투의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에서 각속도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원운동에서. 그때 이해가 좀 될 거야. 머릿속에 넣어도. 자, 그 다음에 진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동이 전달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큰 파동이 왔어? 에너지가 작은 파동이 왔어? 뭐가 다를까? 에너지에 따라 뭐가 다를까? 파동의 에너지래.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10짜리도 있을 거고 100짜리도 있을 거잖아. 10이 왔을 때와 100이 왔을 때 뭐가 달라졌다? 그거예요. 도대체 저 중에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뭐가 달라져? 라고 하면 실제로 파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A제곱 F제곱이에요. A제곱 F제곱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A 값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F 값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파동 에너지란 말이야. 그 중에서 F라는 걸 알았어. 진동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아이들일수록 1초 동안 많이 떨려. 많이 떨려. 되겠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의 범위. 혹시 아는 사람? 알아야지 새끼들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 얼마일까? 10에서 얼마까지? 2만까지 들을 수 있어 이거야.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소리는 높은 소리 고음되면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에너지의 크기를 가름할 수 있는 지표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A라고 하는 진폭입니다. 진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폭이라고 하는 건 뭔데? 라고 하면 파동 에너지가 왔을 때요. 에너지가 조금 오면 땅을 조금만 출렁이게 하겠죠. 근데 큰 에너지가 오면 땅을 엄청 크게 출렁이게 하겠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매질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이 길이 그래서 이게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맞냐?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진폭. 진폭이라는 건 뭡니까? 파동 에너지에 의해서 매질이 실제로 이동한 거잖아. 됐어? 네, 매질의 변이 라고 하죠. 매질의 변이! 됐어? 매질이 얼마만큼 올라갔다 내려와? 이런 얘기야. 에너지가 크면 10m 올라가요. 에너지가 작으면 1m밖에 못 올라갔다 내려와요. 이런 얘기야. 진폭의 크기가 파동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얘도 매질이 얼마나 출렁였어 라고 하는 변이를 나타내니까 거리잖아요. 단위는 미터 써요. 그렇죠? 그래서 얘 2m 올라갔다. 그러면 얘 2m 내려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진폭이라는 건 이 둘을 합해서 진폭이라고 안 하고요. 중심으로부터 올라간 거리 또는 중심으로부터 내려온 거리 요거를 진폭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죽여버린다. 알겠어? 이거 진폭 아니야. 진폭은 중심으로부터 올라갔거나 중심으로부터 내려간 거리 요것만을 진폭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이라고 하는 이 속력 파동이 퍼져나간다며 그럼 얼마나 빨리 전달돼? 라고 하는 자, 속력이요. 자, 속력은 V라고 쓰고요. 그죠? 벨로시티 약자 V라고 쓰잖아요. 속력의 단위는 MKS의 조합이니까 미터/퍼 초여야 되고요. 그죠? 미터/퍼 초여야 되고요. 이렇게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의 속력은 모든 속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걸린 시간분의 거리인 거죠. 파동 똑같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분의 뭐라고? 거리라고. 시간분의 거리라고. 보이죠? 그래서 파동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파동에서의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뭡니까? 파장의 길이로 계산하시면 된다. 주기분의 람다이다. t분의 람다. 됐어? 근데 t분의 람다에서 t분의 1을 우리 뭐라고 쓴다? t분의 1을 뭐라고 쓰니? 주기역수, 진동수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구해도 된다 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파동 에너지요. 이러한 파동 에너지는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동해요. 속력과 져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파동의 속력이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빛의 속력은 진공일 때 제일 빠르고요. 공기 중에 오면 조금 느려지고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더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고체 속에서는 가장 느려요.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매질입니다. 됐죠? 파동의 속력은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결정됩니다. 여기 지울게요. 파동의 속력은 됐어. 매질의 상태 또는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됐어. 같은 기체라도 뜨거운 기체야 차가운 기체야 라고 하는 됐어. 네, 매질의 뭐요? 성질이요. 됐냐? 이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해. 그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탄성파는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랐어?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 액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기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가장 느려요. 그리고 소리는 탄성파이기 때문에 진공 속에서는 전달될 수 없어요. 이렇게 배웠어. 맞지? 그랬어야 돼. 아, 그러면 소리라는 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속력이 달라지는 거구나. 하나. 그러면 같은 공기라도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또 달라져. 맞지? 찬 공기, 더운 공기 중에 어떨 때 소리의 속력이 빠를까? 무슨 공기? 무슨 공기? 더운 공기. 더운 공기. 저 새끼 초 자다가 이제 눈 떠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더운 공기 속에서 그래서 고온의 기체 우리 멋진 말로 그렇게 쓰잖아요.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같은 기체라도 온도에 따라서 속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하고 싶어? 보이는 331 더하기 0.6T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음속 계산할 때. 됐어? 331 더하기 0.6 곱하기 2T는 뭘까요? 기온. 됐어? 네, 공기의 온도. 그 중에서 우리 상온, 몇 도에서 몇 도까지가 상온이야? 15도에서 25도까지는 상온이라고 해. 지구의 평균 온도. 알겠어? 적도부터 극까지의 온도를 다 더했을 때 평균값을 낸 걸 상온이라고 하잖아. 그게 15도에서 25도까지를 상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꼬맹아 15도 집어넣어봐. 15도 넣어서 계산해봐. 얼마 나와? 340. 그걸 우리가 맨날 음속이라고 해서 외우는 거야. 됐어? 네, 음속의 평균값이 340m/초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음속은 공기의 평균 온도가 15도일 때의 값을 얘기한 거였다. 그러면 15도가 아니고 선생님 지금 밖에 나가면 온도가 그래도 20도는 되고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소리 속력이 더 빨라지는 거죠. 알겠어?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알았다 몰랐다? 열나 알았다. 그래서 그게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됐다. 말해봐. 저걸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열나 머리 좋아요. 나대지 않아서 온도에 따라 소리의 속력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 안 하고 그걸 오히려 됐어 풍자화시켜서 속담으로 만든 나라잖아요. 얘기해봐. 지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모르는 멍청한 새끼들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게
저걸 얘기한 거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참. 이런 속담은 들어봤어? 그치? 응. 이거야. 실제로야. 낮에는요, 어디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 여기가 땅바닥. 낮에는요, 땅바닥 쪽에 공기의 온도가 제일 높아요. 신기하죠? 무식한 놈들. 자, 지구에서 열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햇빛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공기가 데펴지는 게 아니고 햇빛을 땅바닥에 흡수해서 땅바닥에서 뱉어내는 열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낮 동안에 열기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쪽 공기의 온도가 40도, 그 다음에 30도, 20도, 10도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온도 분포를 가져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산에서는 365일 안 녹는 눈도 있죠. 멋진 말. 빙하라고 안 한다. 야, 그거 빙하 안 된다. 만년설. 들어봤어? 만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추워져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낮에 너네가 이렇게 얘기해. 진이가 선생님한테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 됐어? 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낮에는 소리가 어떻게 가는 줄 알아? 낮에는 소리가 선생님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 소리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 공기가 가야 되는 높이보다 낮에는 더 높은 곳으로 간다고요. 이걸 낮마는 새가 듣는다고 표현한 거야. 근데 밤이 되면 땅바닥 가까이의 공기의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밤이 되면 거꾸로가 돼요. 여기가 10도, 20도, 30도, 40도 이게 밤에 그래서 높이에 따른 공기의 온도야. 왜? 배웠잖아. 이번에 시험법이잖아. 모래의 비열이 뭐하니까? 비열이 물보다 낮아서 온도 변화가 심해요. 알겠어? 네. 모래의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땅바닥의 온도가 쉽게 잘 변하거든요. 그래서 땅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니까 땅이랑 접촉되어 있는 아래쪽의 공기부터 식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밤이 되면 공기의 온도가 역전됩니다. 낮하고 달라져요. 그러면 밤이 되면은 소리는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원래 공기가 소리가 가야 되는 높이보다 낮아져요. 이걸 반말로 쥐가 듣는다고 우리 조상들은 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꼬맹아,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뜨거울수록 빠를까? 차가울수록 빠를까? 뜨거운 공기에서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느껴보세요. 소리가 꺾입니다. 멋진 말? 굴절. 하죠? 됐어. 매질에 따른 속력 차이 때문에 파동은 굴절합니다. 그럼 이제 느껴.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일까? 빠른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일까? 굴절할 때요. 느린 매질이 있는 쪽으로 꺾여요? 빠른 매질이 있는 쪽으로 꺾여요? 어느 쪽으로 꺾여요? 낮에는 위쪽으로 꺾였다면서요? 밤에는 아래쪽으로 꺾인다면서요? 됐어? 뭐? 차가운 공기가 있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절의 방향은 항상 느린 매질 쪽을 향합니다. 느린 매질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얘기를 통해서 찬 공기가 위에 있네! 를 느껴야지 바보들아. 됐어?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걸 통해서 느린 매질인 찬 공기가 아래 있구나 하면은 이런 걸 느껴야죠. 굴절은 항상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요. 왜? 파스칼의 최단의 원리. 굴절되는 과정을 설명한 과학자 이름이 수학자이자 과학자 이름이 파스칼입니다. 들어는 봤나? 그거에 있어 수학의 마지막 정리. 페르마도 있고요. 네, 파스칼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최단의 원리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최단의 원리에서 꼬맹아 생각해봐. 여기 물이야. 이렇게 물이 있어. 응? 자,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가 이렇게 빠져 있어. 여기 물이야. 물이 이렇게 흘러. 아이가 빠져 있는데 됐어. 네, 어떤 사람이 여기서 구하러 갈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구하러 간다고 치자. 어떻게 갈까? 자, 우리 지우가 구하러 갈 거야. 네. 여기에 있는 아이를 구하러 갈 거야. 어떻게 가는 게 논리적이니? 아이가 오지 않는 게 가장. 그쵸. 아이가 너 빠졌으니까 네가 와.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최고겠죠. 근데 그럴 수 없어. 구하러 가야죠. 어떻게 할까? 최단. 최단거리.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죠. 이렇게 갈까? 이렇게 안 갑니다. 왜? 땅바닥에서 사람이 뛸 수 있을 때의 속력 빠르기와 물속에서 뛰는 빠르기가 뭐해? 달라요. 우리가 인어공주는 아니잖아. 땅에서 빠르겠지.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저 사람을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 땅에서 그냥 빠르게 간다는 것과 짧은 거리를 간다는 얘기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이게 달라. 왜? 두 물질을 통과할 때 걸리는 속력이 다르니까. 땅에서는 저는 10의 빠르기로 뜰 수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2의 빠르기로 밖에 수영을 못해요. 이런 거야. 그러면 얘를 빨리 구해야죠.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최단 시간에 가야 된다고. 이게 파동의 구조라는 원리야. 어떻게 할까? 빠른 쪽에서 많이. 그렇죠. 빠른 쪽에서 많이 가고 느린 쪽에 조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떻게 가는 게 더 빨리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굴절하는 건 최단 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야. 됐어? 그걸 우리가 최단의 원리 이렇게 얘기해요. 최단 시간의 원리예요. 파동의 굴절하는 이유는 거기까지 최단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야. 속력이 똑같은 같은 매질이면 직선거리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시간이 제일 짧죠. 근데 만약에 속력이 다른 매질을 통과한다면 빠른 매질 쪽을 많이 가고 느린 매질 쪽을 최대한 조금 가게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꺾이는 거라고. 이게 굴절의 원리야. 그랬을 때 꼬맹아 너네 배웠어. 입사각, 굴절각, 반사각 재는 거. 배웠냐? 자, 여기서 굴절했잖아. 아이고 여기서 굴절했지? 그러면 이 매질에 됐어? 접선을 구했을 때 수직한 방향 뭐 구하니? 그리니? 얘가 이제 용어가 있어. 내가 뭐 그린 거야 이거? 각도를 재는 기준선. 뭐니까? 접선을 그렸어. 됐어? 네. 각도는 반드시 법선을 그리는데 법선은 자, 이 파동이 들어갔을 때 접선면과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렸을 때 이게 법선이고요. 그 법선으로부터 들어가는 광선을 뭐지 말? 입사광선.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잰 게 무슨 각? 입사각. 됐어? 네. 자, 그리고 법선으로부터 들어간 이거 무슨 광선? 굴절광선. 굴절광선까지의 각도를 잰 게 무슨 각? 요게 굴절각이라고 배운 거잖아. 그럼 꼬맹아 느껴봐.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작아요. 되겠어? 네. 그래서 원래는 직진하면 얘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꺾인 거야? 느린 매질이 있는 위아래 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다면 느린 매질이 있는 아래쪽으로 꺾인 거야. 그래서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고요. 파동은. 이런 성질을 가져. 알겠어? 그래야 최단 시간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하지? 이런 얘기야. 최단 시간으로 모든 파동은 진행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굴절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굴절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굴절하는 방향성을 설명하는 게 최단 원리예요. 최단 시간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굴절하는 거고 최단 시간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느린 매질 쪽을 조금 가기 위해서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굴절의 방향성을 설명한 거고 그렇게 꺾이는 이유의 타당성을 증명한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소리라고 하는 것도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꺾이느냐가 결정돼. 그걸 설명한 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속담이 너무나도 잘 나타낸 말 중에 하나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빛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를까? 빛은요. 비탄성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질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이 뭘까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돼. 됐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데 여기에 매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매질을 피해서 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걸리죠. 그래서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중 그렇다면 빛이 통과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를 거야. 맞죠? 그러면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만을 난 뭐라고 부를 거야? 이것만을 나는 광속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광속은 그냥 빛의 속력이 아니고 빛이 진공 속을 통과할 때 속력이에요. 알겠어? 빛이 진공을 통과할 때 속력만을 광속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속력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속력은 다 벨로시티 V라고 쓰는데 광속만 C라고 표현할게.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만 C라고 할게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물리원을 한 번씩은 대부분 하셨으니까 현대물리 살짝 배우면서 들었던 얘기들 있죠. 광속 무슨 법칙? 불변의 법칙. 그래서 네, 빛이 진공 속을 통과할 때는요. 빛에는 빨간 빛도 있고 파란 빛도 있죠. 근데 걔네들이 빨간 빛이든 파란 빛이든 노란 빛이든 상관없이 걔네들은 진공 속을 통과할 때 속력은 어때? 같아. 이런 뜻이야. 됐어? 네. 그럼 꼬매야 거꾸로 얘기해봐. 그럼 빨간 빛, 파란 빛, 초록 빛이 진공이 아니고 공기 중을 통과할 때 속력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 속 공기 중으로 들어왔을 때 빛의 속력은 색깔별로 달라. 증명해봐. 증명해봐. 라고 하면 지금 저 새끼가 자다가 깨서 그래서 네, 한 말이 있어요. 무지개.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가 색깔별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됐어? 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됐죠?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우리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칭해서 전자기파라고 선생님 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가 빛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자기파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자연 속에서 발생시키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시키는 그 대표적인 아이가 뭐가 있냐면 별이에요. 별. 알아요? 고온의 물체들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고온의 물체들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렇게 태양과 같이 고온의 물체들한테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태양풍에 의해서 우주 밖으로 왁 하고 밀리잖아요. 됐어? 그걸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이 태양에서 나타나는 외부로 미는 힘에 의해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밖으로 왁 하고 튕겨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튕겨 나오면서 태양 주변에 뭘 만드니? 전기를 띤 입자들이 전기장을 만들어. 맞아? 그래서 전기장이 우주 공간으로 왁 하고 퍼져나가는 걸 우주선. 됐어? 우주선이 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뭐 생겨야 돼? 자기장이 생겨. 됐어? 그래서 이 전기장에 의해서 유발된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발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배웠어. 자기장. 자석이 움직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고? 유도전류가 생겨. 맞냐?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전기장이 생겨. 그런데 이 전기장이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니까 얘도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기가 변하는 또 다른 자기장, 또 다른 전기장이 서로를 유발하면서 앞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파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하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전자기파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주로 별들 주변에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게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지네들이 서로 유발해서 가기 때문에 매질이라는 게 필요 없는 유일한 파동입니다. 파동 중에 매질에 도움받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파동이 전자기파입니다. 이 전자기파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그려봐 드리면 우리는 X축, Y축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전자기파라는 건 공간에서 펴져 나가기 때문에 Z축까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퍼져 나갈 때 만약에 전기장이요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전기장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전기장이 생긴다. 맞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기장이 유발되잖아요. 그 자기장은 전기장과 무조건 몇 도 방향? 전류, 자기장 몇 도? 90도. 됐어? 서로 90도 되는 방향으로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90도입니다. 이 각도가 90도.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유발된 방향은 서로 90도 방향이야. 그러면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때 서로 90도 방향을 유발시키면서 전달은 될 건데 이때요.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뭐요? 전기장의 세기가 제일 셀 때. 그래서 세기가 세다라는 얘기는 진폭이 제일 큰 곳이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제일 큰 그 순간 유발된 자기장의 세기도 제일 커요. 진폭의 크기가 같아요. 진폭의 크기가 같은 애들이 서로 유발됩니다. 알겠어?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울 건데 정신 안 차려? 대학 가면 배울 건데 그럼 선생님 이 전자기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공간에서 전자기파가 가는데 저 새끼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전기장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펼치시고 이거를 자기장이 형성된 방향으로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자기파 진행 방향이에요. 이거 벡터의 방향을 구할 때 대학 가면 이렇게 배워요. 만약에 전기장은 여기인데 자기장이 저쪽. 됐어? 얘 반대쪽 저쪽에 있다. 그럼 이렇게 감으셔야 되겠죠. 진행 방향이 여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기장의 진행 방향도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기장에서 자기장에 있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에요. 파동의 진행 방향.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생기는데 이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폭이 큰 부분에 있는 요 에너지가 큰 거고 요거는 좀 작은 거고 작은 거고 작은 거고 열로 작은 거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라는 곳에서 전기장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어느 부분의 에너지가 100짜리, 어느 부분 90짜리, 80짜리, 70짜리, 60짜리, 50짜리 자 에너지가 다양한 애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와 파동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중에는 에너지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잖아. 그래서 인간들이요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다 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하려고 인위적으로 나눠요.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전자기파를 인간들이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다른 말 진동수가 뭐 할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꼬맹아 진동수가 뭐 하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이란 얘기는 진동수가 클수록 그럼 파장은 뭐 할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을수록 왜? 광속은 일정하잖아. 속력은 F 남다잖아.
얘가 일정해. 맞아? 그러면 얘가 커지려면 얘는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되잖아. 납득하냐? 이 새끼들이 3주 띵가띵가 놀다가 와가지고 쳐 졸고 잘 봐라. 공부를 원래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잘하고 있나 봐라. 자, 그래서 전자기파에서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고 파장은 짧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야. 알겠어? 네,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요번에 과거에서 면접 보러 가는 어떤 개새끼가 자외선하고 적외선 중 누구의 파장이 기니? 를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와가지고 조용히 했어요. 누가 길었죠? 누가 기냐? 자외선하고 적외선 중 누구의 파장이 긴 거냐? 뒤질래. 됐어. 해보자. 이거요. 인간들이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파동을 인위적으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눠요.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의 크기가 큰 편이야, 중간 편이야, 작은 편이야, 우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멋지지 않잖아요. 그럼 멋져 보이려고 이름을 붙이겠죠. 이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큰 편에 속하는 에너지를 갖는 아이들을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 에너지가 큰 편이야가 아니고 방사선 영역의 에너지를 가져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을 뭐라고 하니? 빛이야, 이렇게. 빛.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빛이라는 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만 부르는 얘기야. 알겠어?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작은 아이들은 뭐라고 불러? 좀 알아라. 전파. 이렇게 불렀잖아. 그래서 전자기파의 형태 중에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사선, 빛, 전파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중학교 때는 얘를 배운 거다, 얘를.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빛이에요? 빛이지. 근데 빛은 전자기파지만, 됐어. 전자기파 중에 빛이 아닌 형태의 전자기파도 존재한다. 알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에너지의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방사선, 빛, 전파 이렇게 나눌 건데, 그러면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애가 뭘까? 방사선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 범위 중 가장 큰 거. 그거를 감마선.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 이 감마선은 언제 나오대? 감마선은 김정은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언제 나오겠냐? 핵폭탄 터질 때. 그래서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 감마선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왜냐? 핵폭탄이 터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몸을 통과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 파동이 바로 감마선입니다. 저걸 우리가 김병헌 아저씨의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쓰죠. 어디서 쓸까? 병원에서. 맞아요. 암세포 죽일 때 저거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해요. 그게 바로 감마선 치료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감마선이라는 건 우리는 의료용으로 쓴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만 쓴다. 되겠냐? 네. 그거 광선검? 그런 거에서 이런 거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감마선보다 작은 방사선은 뭘까? X선. 이건 언제 쓸까? 엑스레이 촬영할 때, 뼈 사진 찍을 때. 되겠어? 내 뼈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내 칼로 잘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됐죠? X선 촬영하는데 그 X선은요, 감마선보다는 에너지가 작지만 그래도 방사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엑스레이 촬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태아가 기형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은 뼈가 부러져서도 X선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들 견뎌요. 애 낳고 나서 치료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X선은 여러분들이 뼈 사진 찍을 때 쓰는데
그 용도 말고 쓰는 데가 있어. 그 용도 말고 쓰는 데가 있어. 이번에 11일 날 발표된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고등학생 됐을 때 입시 엄청 달라진다고 발표했는데 들었어. 통과만 수능에서 본대요. 통과는 언제 배워요? 고1 때 배우죠. 통과는 뭐야? 중학교 과학책이랑 똑같아. 한 책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한 책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데 저건 통과를 배우지 않고 그냥 물리 1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물리 1이에요. 고2 때 하고 할 것들. 됐죠? 그거 배웠는데? 저 고2 거 안 배웠는데? 통과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과가 물화생지 1의 추격본이거든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먼저 하고 나서 통합과학을 내용 정리 차원으로 들은 거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대비할 때 물화생지 1의 추격본만 배우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물리원, 화학원 이걸 먼저 배우고 나서 통합과학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과학은 그 파트에 해당되는 물리하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다음에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그동안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안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생물하고 지구과학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생물하고 물리하고 화학에 해당되는 원파트 체계적으로 잘 하시고요. 물론 일반고를 간다면 통합과학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전 일반고를 가지 않고 과거나 자사를 생각해요. 과거는 수능을 거의 안 봐요. 영재고나 과거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체계하고는 상관없는 영재고나 과거 알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 개정 개편에 대한 설명 이런 거랑 좀 동떨어져 있죠. 근데 자사는 수능을 봐요.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자사를 갈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수능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과거는 수능 없이 그냥 영재고랑 과거는 갈 거라서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가 통과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통과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역학에서는 1과 에너지까지.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운동량, 충격량, 뉴턴의 운동법칙, 1과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 파트 다 나올 거예요. 통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1학기 때 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물리가 들어가야 돼. 2학기 때 물리는 뭘까요? 전자기. 좋죠. 전기 파트가 2학기 내용이에요. 전기 파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과거하고 영재고는 어차피 수능을 보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할까요? 자사는 고1 때 가면 통과를 배워요. 일반적으로. 대신에 일반고는 통과를 1년 동안 배우는데 자사 같은 학교들은 통과를 한 학기 동안만 배워요. 그러니까 속도를 되게 내서 한 학기 동안 이걸 다 배운다고요. 좀 커리가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이 목적성이 어떠냐 이제 2학년 하반기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엄청 늙은 나이죠. 이미 진로가 결정됐어야 되는 나이죠. 그래서 자기 진로를 뭘로 할 건지는 뚜렷하게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 물리 우리가 레벨 2 했잖아요. 그 다음 커리는 11월 달부터 레벨 3로 갈 건데 레벨 3는 조금 진로 목적성이 뚜렷하게 가셔야 돼요. 그냥 들을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연관 쪽 목적성 그 다음에 자사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물리는
근데 계열 이쪽 볼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레벨 3부터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일반고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레벨 3부터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목적성을 좀 갖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X선 이거 어디 쓰냐면요. 엑스레이 촬영할 때도 쓰는데 병원 아닌 곳에서 쓰죠. 어디요? 공항. 에서 언제 쓸까요? 수화물 검색할 때. 여행 가방 안에 어떤 물건 들어있어? 그거 일일이 여행객들의 가방 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해서 쭉 집어넣으시면 가방 속에 총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꼬맹이가 장난감 총을 여행 가방에 꼬맹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넣었답니다. 여행 가서 놀려고 걸렸답니다.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수화물 검색할 때 네, 그래서 공항에서 써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 부분이 통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빛이요. 빛은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세 개로 나눠요. 그 중에서 빛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애가 누굴까?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영역대의 아이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게 요거예요. 자외선. 그 다음이 뭐? 가시광선. 그 다음이 뭐? 적외선. 요렇게 되더라. 요거 세 개를 통칭해서 우리가 그동안 빛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 빛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에너지 사이즈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게 자외선이니까 자외선이 셋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크고 가장 파장이 짧은 거야.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근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가시광선만 보여.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만 감지해. 그걸 뺀 나머지 모든 파동은 못 봐. 알겠어? 그러니까 자외선도 내 눈에 안 보여. 적외선도 안 보여. 저는 눈이 발달되어서 이거 보여요. 병신이야. 안 보여. 눈의 발달 여부하고 상관없어. 그건 시력이 좋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 안 보입니다. 되겠냐? 보이는 건 가시광선만 보이는데 가시광선도 나누죠. 불러봐. 가시광선. 우리가 하나의 백색광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백색광이 아니라며. 순물질이 아니라며.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가장 순수한 게 빛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빛이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 알고 나서 엄청난 배신감 이런 거 느꼈죠. 빛이 순물질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 프리즘을 통과시켜온 거야. 됐어. 백색광은 순수한 물질이니까 프리즘을 통과해도 그대로 이게 순물질이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백색광 나와야 돼. 근데 예병을 나올 때 뭐 나와? 빨주, 노초, 파남, 뭐 7가지로 나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없었던 7가지가 생긴 거야? 그게 아니죠. 그 7가지 빛이 원래 합해져서 무슨 색으로 보였다? 백색으로 보였다. 그게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낱낱이로 분리된 거다. 왜? 이제 얘기하죠. 여기 공기, 정신 차려. 이거 유리. 되겠어? 저 하나 물어볼게요. 빛이 전달될 때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세요. 됐어? 빛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 때 매질에서의 속력이 이래. 자, 그럼 느껴봐. 자, 빛은 기체로 갈수록 속력이 빠르네. 이거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왜냐면 빛이요, 어디에서 더 빨라? 유리하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어디에서 빛의 속력이 더 빨라? 라고 묻는 거야. 유리하고 다이아몬드 둘 다 문제인데? 이런 얘기잖아. 어떡하지? 어떻게 판단하지? 요번에 허가대로 뭐 썼냐면 물, 소금물, 5% 소금물, 10% 소금물, 20% 소금물, 이 중에서 어디에서 빛의 속력이 더 빠를까?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어떤 경향성인데? 라고 하면 맞아요. 밀도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잖아. 소리는 거꾸로 밀도가 클수록 빨라지는 거.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그냥 상태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밀도에 따라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요야. 밀도에 따라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빛이라는 건 밀도가 작을수록 빨라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이 안에 인자들이 훨씬 더 미랄까? 당연한 거죠. 됐어? 그러니까 유리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죠. 됐어? 네, 이런 것들 경향성 느껴라. 경향성 느껴라.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있고 유리가 있다면 당연히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는 뭐하고 빠르고 유리에서는 뭐 할 거야? 느릴 거야. 그러면 속력이 다르니까 빛이 가다가 뭐 해야 돼? 굴절 꺾여야 돼. 됐어? 근데 꺾이는 정도, 멋진 말? 꺾이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일 때요. 얘가 요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누가 더 확 꺾인 거니? 1번이죠. 자, 더 많이 꺾이는 정도, 굴절률. 알겠습니까? 네. 꺾이는 정도 이 굴절률이 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이 입사각을 30도로 했는데 얘는 굴절각이 10도이고요. 얘는 굴절각이 20도예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그래서 굴절각을 보면 2번이 굴절각은 크지만 굴절률은 1번이 크다는 거죠. 굴절각과 굴절률은 반대야. 알겠어?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각은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굴절률은 1번이 더 큰데 그럼 도대체 무슨 사이야? 이거 한 번은 빨간빛 쏜 거고 한 번은 초록빛 쏜 거고 한 번은 파란빛 쏜 거고 뭐 이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이 공기 중에서 물 쏘고 할 때 누가 더 많이 꺾여? 라고 하면 됐어. 네, 굴절률이 더 크네. 그럼 굴절률은 뭐예요? 속도차. 됐어. 네. 자,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도와 물 속에서 전달되는 속도를 봤을 때 속도 차가 더 큰 애가 더 많이 꺾여. 예를 들어 공기 중 물, 빨, 초, 다 이렇다고 치자. 그래서 빨간빛, 파란빛, 초록빛 얘네들을 우리가 빛의 삼원색 이렇게 얘기한다고 맹아. RGB 들어오는 말이야? 이 얘기죠. 우리가 빛의 삼원색을 R, G, B라고 하는 이니셜로 쓰는 게 빨초파를 얘기한 말이죠. 맞아. 자, 얘네들이 통과할 때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별 차이 없다고 치자. 사실은 다른데 별 차이 없이 속력이 10이야, 10이야, 10이야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근데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속도차가 급격히 더 나요. 그래서 진공에서 속력 똑같다가 공기 중으로 들어오면 속력이 약간 달라졌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속력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속력 차가 생기는데 물속에서의 얘 속력은 됐죠? 얼마냐면 9라고 치자. 얘는 8이라고 치자. 얘는 7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면 오 얘는 속력 차이가 얼마나? 1. 얘는 속력차가 얼마나? 2. 얘는 속력차가 얼마나? 3이 나는 매질을 통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꺾여야 돼? 속력차가 더 많이 나는 얘가 더 많이 꺾여야 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꺾이는 정도는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가 큰 애들일수록 굴절률이 크다. 많이 꺾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프리즘을 통과했어. 그래서 꺾여서 이렇게 하나의 빛이 가다가 색깔마다 굴절률이 달라서 굴절률이 큰 애는 아래쪽으로 많이 꺾여 내려올 거고요. 굴절률이 작은 애는 조금 꺾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색깔마다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서 색깔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무지개가 생긴 거야. 빨주, 초파, 남보 알겠냐? 오케이. 얘가 누굴까? 이게 빨, 초, 파. 그래서 빨주, 초파, 남보 이렇게 생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졸려면 서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돼. 그래서 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건 항상 똑같은 속력이 아니구나. 진공에서만 똑같구나. 그래서 진공이 아닐 때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다르고 그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률이 달라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물체를 통과할 때 무지개가 생기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렇게 불러낸 거구나. 알겠어?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겠죠? 하겠죠?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요것만 보여. 그럼 꼬매가 선생님, 사실은 빛에는 가시광선 말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을 텐데 걔네들도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가시광선 영역 때 얘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에도 뭐가 왔겠지? 안 보여. 여기 부분에도 뭐가 왔겠지? 내 눈에는 안 보여. 그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가시광선이라고 할 건데 이건 뭐라 그래? 빨주, 노초, 파남보. 얘는 뭐라 그러니? 보라색 바깥쪽에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됐어? 보라색을 우리가 뭐라 그래? 보라색 자자. 네, 그래서 자홍색, 자주색. 됐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보라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자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어? 그럼 얘 뭐야?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붉을 적자 바깥 외자 써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맞아? 그럼 꼬맹아, 이 중에서 에너지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얘가 더 큰 거야. 자외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자외선이라는 건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야 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자외선의 역할 뭘까요? 자외선은 우리가 언제 써?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것도 있잖아. 그렇죠. 이마트에서 쓰잖아.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컵 들어가 있잖아. 알겠어? 네, 얘가 살균 작용을 해요. 살균 작용을 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컵 같은 거 보관할 때 자외선 그 살균 소독기 안에 집어넣잖아. 살균한단 말이야. 가시광선은 물체를 볼 때 사용하는 광선이고요. 적외선은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은 그렇죠. 우리가 햇빛이 비치는 곳에 가면 따뜻한데 그늘진 곳에 가면 춥잖아요. 태양에서의 적외선 때문이지 가시광선 때문이 아니거든요. 적외선만 열작용을 하는데 니네는 몸을 만져보면 여기서 열 나오죠. 여기서 적외선 나오고 있어. 이 새끼 몸에서 적외선 나오고 있는데 보여? 안 보이지. 적외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를 따뜻하게 하는 그 열작용하는 게 적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달 후에 군대 갈 거잖아요. 몇 달 남았잖아요 아직. 그죠? 몇 달 후에 갈 건데 특수부대에 갔다. 그러면 이제 적진의 밤에 침투해서 적군을 죽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밤에 가는 이유는 그 새끼가 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밤에 갔는데 나도 그 새끼가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갈 이유가 없잖아. 나도 안 보여서 헤매면. 근데 나는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뭐 쓰니? 적외선.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는 게 적외선 감지 센서를 끼는 거야. 그래서 그 빨간에 물체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열 감지 센서인 야간 투시경을 쓰고 가요. 근데 이 적외선을 언제 쓴다? 너네가 맨날 쓴다? 리모컨에서 나가는 게 적외선이에요. 리모컨에서 나가는 게 적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자동차 후진할 때 후진하다 보면 띠띠띠띠 소리 나지? 그 소리가 적외선이라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소리는 음파고. 후진할 때요. 뒤에 있는 물체와 사물 사이의 거리를 감지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쏘고 있게? 적외선. 적외선 쏘다가 사물 만나면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 재는 거거든요. 반사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적외선 쏴요. 되겠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적외선은 주로 그럴 때 써. 주로 리모컨에 써. 근데 리모컨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막 누를 때 보면 여기에서 뭐 나와? 빛 나와. 그죠? 네. 여기서 빨간 빛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리모컨 누르고 있으면 눌렀네. 느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저게 선생님 눈에 보여요. 그럼 그래 나. 사람들이 리모컨을 누르는데 저게서 눈에 안 보이니까 눌러도 이거 가고 있는 거야?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에다 대고 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다. 여기 적외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해도 돼요. 라고 사람들한테 신호 보내기 위해서 빨간색 가시광선이 같이 나가게 해준 거야. 알겠냐? 그래서
너네가 눈으로 보는 건 가시광선이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전파 영역 뭐 있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전자기파 중에서 그나마 에너지가 큰 전파 뭘까요? 집에 있어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와요. 마이크.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게 전자기파 중에 제일 에너지가 커요. 그 다음 뭐게 핸드폰 주파수로 쓰고 있는 거. 그래서 핸드폰 주파수대로 쓰고 있는 전자기파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TV 송출신 할 때 쓰는 저 파동이 그 다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인데요. 라디오의 주파수 두 가지가 있죠. FM 라디오와 AM 라디오. FM이 그나마 에너지가 크고요. AM이 제일 작은 형태의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전파라고 하는 가장 에너지가 작은 얘네들은요. 주로 통신용으로 쓰기 때문에 전파라고 부른 거고요. 내가 얘기할게. 산악지대에서 주로 라디오는 FM을 들으실까요? AM을 들으실까요? AM을 듣습니다. 왜요? AM 채널들이 재밌어서? 아니요. AM만 들려. 왜일까? 파동을 쏴요. 산악지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까지 그 전파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산악지대니까 막 나무들이 있죠.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파동이 간다. 가다가 방해물이 있다. 둘 중에 하나야. 뭐 할까? 피해서 가거나 뭐지 말. 회절. 파동이 어떤 물질을 피해서 전달되는 걸 회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서 가거나 또는 뚫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네들이 막 복도에 있을 때 나는 너네들을 피해갈까 뚫고 갈까? 난 뚫고 가죠. 왜요? 선생님이 나는 너네들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그죠? 거리가 그거. 지호 같은 아이가 막 유팅 애들이 막 꽉 차 있는 곳에 있으면 이 새끼는 피해갈까 뚫고 갈까? 뚫고 가겠죠. 등치값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깨 오빠들이 막 있어. 이 새끼가 뚫고 갈까 피해갈까? 피해가겠죠. 본능 아닙니까? 그죠? 본능이죠. 나하고 딱 봤을 때 이길 것 같아. 뚫죠. 안 될 것 같아. 피하죠. 그거예요. 파동도 딱 그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작을수록 뭐 하려고 한다? 피하려고 한다. 회절을 잘한다. 에너지가 크면 뭐 한다? 투과율이 좋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그거를 피해가는 회절률과 투과율은 반대로 나와요.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회절률이 좋은 거고요. 에너지가 큰 애들은 투과율이 좋아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투과율이 좋겠냐? 감마선. 얘는 내 몸을 통과해버려요. 핵이 터졌어. 빨리 대피해서 하이스트. 그래서 내 502에 모여. 올 이유가 없어. 감마선은 얘를 투과해와요. 그냥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같은 거야. 굳이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 굳이 대피해 이럴 이유가 없다고. 다 똑같다고. 그냥 거기에 있어도 똑같아.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투과율이 좋아요. 그러니 회전율이 좋은 AM 파동은요. 이렇게 산악지대 나무도 있고 산도 있으면 얘가 잘 피해서 우리 집까지 온다. 알겠어? 회전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AM 송수신을 하는 겁니다. 산악지대에서.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얘기가 120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거 먼저 싹 보여드린 겁니다. 됐죠? 네. 120페이지에 있는 얘기들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체크를 놔둘게요. 네. 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10분만 끊었다가 그죠? 그거 연결해 줄게요. 네. 이렇게.